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귀성행렬이 시작됐습니다. 공항과 기차역 곳곳은 연휴 하루 전날 오전부터 북적였는데요. 설레는 마음을 안고 조금 일찍 고향으로 향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고향 대신 해외여행을 떠나는 인파로 국제공항도 붐볐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조금이라도 빨리 고향에 가고 싶어 하늘길을 골랐습니다. 바다 건너편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고향에 얼른 닿기를 부모님 품에 안겨 하양살이의 외로움을 달래고 싶습니다. 집이 제주도인데 엄마 아빠 빨리 보고 싶어서 휴가 써서 집 가고 있어요. 못 본 지 한 5개월 정도 돼가는데 빨리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울산에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 보러 가게. 우리 뭐 타고 가지? 비지. 응. 할아버지 빨리 갈게요. 한번 해줘. 빨리 가자.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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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스럽게 고른 선물, 좋아해줄 표정도 궁금합니다. 고향은 제주도고 부모님 보러 가는 길입니다. 제주도에 백화점이 없다 보니까 백화점 과일 사다 드리면 좋아할 것 같아서 샀습니다. 엄마 아빠 곧 봐. 서울역에도 종일 귀성객이 몰렸습니다. 하행선 열차표는 일찌감치 매진됐는데 표를 구해 얼마나 다행인지. 덕분에 그리웠던 집밥도 빨리 먹을 수 있겠습니다. 명절 맞이해서 가족분들 오랜만에 다 모이고 볼 생각하니까 많이 설레입니다. 제 고향이 울산인데 우리 어머님께서 부추전 되게 맛있게 잘하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가서 빨리 먹고 싶네요. 아기 낳고 오랜만에 내려가는 거라서 엄마 음식 먹을 생각에 설레요. 황금 연휴를 맞아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로 인천공항도 붐볐습니다. 이번 기회에 추억 쌓기에 나선 가족들도 눈에 띕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해외여행 못 갔는데 뭐 이제 한갑 기념으로 우리 애들이 이제 그 여행 가자고 이야기해가지고 그래 여행을 하는데 너무 좋네요. 아버지 60년 동안 고생하셨고 저희 재밌게 놀다 와요. 바빠서 보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길, 설레는 귀성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추석 연휴 시작부터 날씨가 좋진 않습니다. 귀성길에는 빗길에 대한 주의가 일부의 상인 파도가 높게 일어서 결항 가능성도 보입니다. 다만 연휴 동안 점차 날씨가 맑아져서 추석 당일에는 한가위 보름달을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후 폭염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날씨 상황 정혜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됐지만 하늘빛은 여전히 흐립니다. 다소 이른 귀성길, 비가 이어지며 도로 곳곳은 빗길이 계속됐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한반도 위로 차가운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내륙에는 가을빛이고 다소 강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했습니다. 국지적인 강한 비가 있다. 그러니까 뭐 소나기 형태로 오거나 또는 뭐 한두 시간 정도 이어지는 비의 형태로 오겠지만 일단은 이 비가 쏟아지는 지역을 예상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변화무쌍한 날씨가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같은 날씨는 연휴 초반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일요일까지 비나 소나기가 국지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귀성길, 빗길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또 제주도 부근 해상과 남해 섬 지역의 귀성객들도 뱃길 결항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에 의해서 생긴 이 높은 물결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좀 퍼지면서 제주도 그리고 남해안, 서해 남부 해상에서도 물결이 좀 높게 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후 다음 주에는 날씨 상황이 다소 유동적입니다. 다만 13호 태풍 버빙카가 중국 남부에 상륙하면서 우리나라는 점차 날씨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추석 당일에는 점차 맑은 날씨를 되찾으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한가위 보름달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에도 영동 지방을 제외한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폭염이 심해져 특보는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남해상에서 태풍으로 발달할 수 있는 열대요란이 만들어져 연휴 후반이나 이후 날씨의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어 지속적인 감시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갑자기 몸이 아플 땐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이버와 카카오의 지도 앱과 응급 의료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면 명절에도 문을 여는 병원과 약국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김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명절 연휴엔 문 여는 병원을 몰라 진료받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는 네이버, 카카오와 협업해 추석 연휴에 운영하는 병원과 응급실 정보 제공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도 애플리케이션 첫 화면에는 명절 진료 탭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누르면 현재 내 주변에서 운영 중인 병원의 위치와 진료 가능 여부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응급진료 탭을 누르면 전국에 있는 응급실 운영기관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추석 연휴가 지난 뒤에도 응급의료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 때까지 계속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응급의료 포털 사이트나 응급의료정보 제공 앱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야간과 휴일에도 어린이 진료가 가능한 달빛 어린이병원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만큼 미리 앱을 설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8개 의료계 단체들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복지부는 따로 입장을 내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의료계 단체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당을 중심으로 구성을 준비하는 여야 의정 협의체에 들어갈 것인지가 핵심 주제였습니다.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8개 단체가 모였습니다. 단체들은 누가 옳으냐보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야기할 때라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말을 언급하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협의체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을 모았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해야지만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우리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 여야 의정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정치권이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따로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2025학년도 재논의는 불가능하다고 연일 강조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셈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입시 단계에 넘어온 이 사안을 다시 되돌리거나 조정을 하자라는 거는 사실 현장에 있는 수험생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안이고요. 대신 추석 연휴 기간 전국 응급실 가운데 문을 닫는 곳은 2군데뿐이라면서 국민 의료를 덜기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 결국 정부와 의료계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연휴 이후에도 협의체 구성까지는 어려움이 많을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애초 추석 연휴 전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를 출범시키려 했던 집권 여당의 구상은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일단 의료계가 협의체 참여를 거부한 건데 여야정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탓도 적잖아 보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의제 제한이나 전제 조건 없이 일단 모이자며 여야 의정 협의체 참여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의제는 오직 국민 건강과 생명뿐이라며 자신이 제안한 거니 본인 말만 들으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도 의제를 자신들이 제안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이 의제는 의제 여부하는 거는 지금 제가 제안한 것이니까 제 말을 들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한 대표는 협의체 구성 시한도 미리 정해두고 압박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며 애초 추석 전 목표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협의체 참여 의사를 내비쳤던 의사단체 한두 곳마저 다시 유보로 입장을 선회했고 대한의사협회 등 주요 단체들도 정부 태도 변화가 먼저란 점을 못 박으며 추석 전 출범은 물 건너가게 됐습니다. 야당도 정부가 바뀌지 않는 한 협조할 수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를 포함해 대통령의 사과 아니면 최소한 책임자 문책이라도 있어야 의료계가 협상장에 나오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국민 생명보다 대통령과 정부의 자존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부가 물러서야 합니다.
여당과 정부도 마찰음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는 입시 일정을 고려해 2025년도 정원 조정은 불가하고 2026년부터 열린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동훈 대표는 내년도 증원도 의제로 열어둬야 의료계가 함께 해줄 거라며 정부 측과 충돌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는 데다 당정조차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닌 사실상 자중 질환에 빠졌다는 평가도 나오면서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까진 험로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하고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길어지는 의정 갈등 여파에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반개혁 저항에도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의 응급실 2곳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먼저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아간 윤 대통령은 더 고생하는 의료진에게 더 많은 보상이 가도록 하겠다고 거듭 약속하며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밝혔습니다. 목소리들을 다 좀 경청을 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수가 체계를 조금씩 바꿔나가서 의료인에 대한 이 처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정부의 이 진정성을 오해하거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곧이어 도착한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도 윤 대통령은 의료진의 헌신에 감사를 전하며 추석 연휴 기간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응급실을 방문한 건 지난 4일 이후 9일 만입니다.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현장 행보인데 길어지는 의료 공백에 정작 국정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둘러싼 부정평가로 대통령 지지율은 20%까지 떨어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을 근본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반개혁 저항에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동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카르텔들이 서로 손을 잡고 개혁에 나서는 길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다시 물러선다면 나라의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어 개혁은 결국 국민 통합이라는 더 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며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추석 연휴에도 의료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응급실을 방문하는 등 의료 안전 행보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지난 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가 올 추석 영상엔 등장해 국민을 향한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총선 이후에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한복 차림의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추석 메시지를 전합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 따뜻하게 보듬기 위해 마음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과 함께했다며 윤 대통령 부부가 이번 영상을 통해 국정 운영 비전인 따뜻한 정부를 직접 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나누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 여사는 앞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직원들과 합창했던 올해 2월 설 영상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말부터 160일 가까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 때입니다. 사랑이 필요한 거죠. 총선 뒤인 지난 5월 캄보디아 총리 방한을 계기로 공개 행보를 재개한 김 여사는 광복절 경축식과 같은 공식 행사는 물론 해외 순방, 봉사활동, 대통령실 일정 등을 연이어 소화했습니다. 뭐야? 리트리버 같은데요? 새롬이에요, 새롬이. 김 여사 행보를 둔 정치권 평가는 엇갈립니다. 정상외교 무대 참석 등 영부인으로서 제 역할을 한다는 반응과 함께 아직 자신의 의혹 수사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 나와 논란을 키운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특히 최근 경찰관과 함께 마포대교를 찾은 자살 예방 관련 일정을 두곤 통치자라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당시 김 여사는 난간 등을 직접 살펴보고 미흡한 점이 많다,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여사가 경청, 조치, 개선 같은 단어를 쓰는 모습은 마치 자신을 통치자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챙기지 못하는 곳의 목소리를 챙기는 게 영부인의 역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이뤄진 정신건강 관련 행보였다며 김 여사의 행보를 정쟁으로 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관련 수사에 대한 부담감 속에 윤 대통령 지지율마저 꺾이고 있어 앞으로 김 여사 행보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전주의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김건희 여사 수사가 새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관건은 시세 조정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 등 91명의 계좌 157개가 동원됐습니다. 항소심 판결문 본문에는 김 여사가 84차례, 최 씨가 33차례 언급되는데 두 사람의 계좌 4개가 주가 조작에 운영됐고 특정 상대와 짜고 거래한 내역은 48건에 이른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이치 사건 항소심에서 전주 손모 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된 건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2차 범행 시기의 거래인데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는 1차와 2차 시기에 걸쳐 전반적으로 주식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쟁점은 주가 조작 일당과 얼마나 자주 소통했는지, 또 시세 조정을 알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주 손 씨가 이른바 주포 등 세력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점과 금전적 손실 이후 주포 김 씨를 심하게 탓한 사실을 토대로 방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김 여사의 경우 거래 시기에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적은 있지만 주가 조작 세력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비공개 조사에서도 김 여사는 시세 조정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 조사를 전후해 시세 조정에 자금을 댄 전주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검찰은 최근 최은순 씨를 비공개 소환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기 때문에 명품 가방 사건처럼 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기도 어려운 상황. 어떤 결과든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된 어제 서울 목동의 지하 공동구 열수송관에 문제가 생겨 양천구와 구로구 일대 5만 8천여 세대의 온수와 난방 공급이 끊겼습니다. 인천 서구의 공단에서는 불이 나 한때 대응 1단계가 발령됐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에서는 차 15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건 소식 강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빗길 도로 한복판에서 새하얀 증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맨홀을 뚫고 나오는 뜨거운 열기에 소방대원들도 진땀을 흘립니다. 어제 오후 4시 10분쯤 서울 양천구의 지하 공동구 열수송관에서 누수로 추정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뜨거운 물이 파이프 밖으로 흘러나오며 목동과 신정동, 구로구와 고척동 일대의 5만 8천여 세대에 온수와 난방이 끊겼습니다. 양천구에서는 지난 1월에도 신전가압장 부근에서 누수가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당시에는 노후된 배관 문제였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밤새 공동구에 찬 증기를 빼낸 서울에너지공사는 날이 밝는 대로 복구 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새빨간 불이 공장을 모두 태워 뼈대만 남았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와 드론으로 본 현장 사진이 화재의 규모를 짐작하게 합니다. 어젯밤 9시 53분 공장이 모여있는 인천시 서구 오류동의 합성수지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은 화재 발생 19분 만에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3시간 만인 새벽 1시쯤 큰 불을 잡았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지만 불이 근처 공장으로도 번진 걸로 파악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저녁 8시쯤에는 경기 화성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필봉산 터널 근처에서 트럭과 승용차 15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40대 남성 1명이 다쳤는데 경찰은 정체 구간에서 트럭이 속도를 줄이지 못해 연쇄 추돌이 일어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녁 8시 반쯤에는 서울 일부 지역에서 119 신고 접수 장애가 발생했다가 45분 만인 밤 9시 15분에 정상화됐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종합방재센터 상황실 내부 시스템 오류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드론으로 추정되는 비행물체로 인해 제주국제공항 항공기 운항이 1시간 가까이 중단됐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측은 드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확인돼 어젯밤 9시 17분부터 10시 5분까지 48분가량 항공기 운항을 중단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선과 국제선을 포함해 총 3편이 결항했고 23편의 운항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서울 양재동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가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고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피스텔 입주민들의 집 앞에 배송된 택배와 식료품 등 수차례 훔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범행 장면을 포착한 CCTV가 없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휴가에도 잠복 근무에 나서는 등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이들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두 여성이 빈 상자와 쓰레기를 잔뜩 들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커다란 가방을 메고 오피스텔을 드나들기도 합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며 건물 여기저기를 활보하는 이들.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절도범들입니다. 20대 여성 A씨 등은 입주민들 집 앞에 놓인 각종 택배와 생수, 식료품 등을 잇따라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문 앞에 있어야 할 배송 물품이 사라지는 일이 잇따르자 주민 신고가 계속됐지만 복도에 CCTV가 없어 범행 장면을 포착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일당은 훔친 택배 상자 등을 오피스텔과 멀리 떨어진 쓰레기장에 내다버리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수사에 난항을 겪던 경찰이 선택한 건 정면 돌파. 엘리베이터에 절도 사건 신고가 잇따르니 주의하라는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경찰이 지켜보고 있으니 절도 행각을 멈추라는 경고였습니다. 동시에 집중 순찰과 잠복 근무도 이어갔습니다. 휴가 중에도 용의자 추적을 멈추지 않았는데 바로 그날 용의자를 긴급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절도범이 잡히지 않아서 불안하다는 그 육아를 하기 위해 일단 휴가는 썼는데 공교롭게 휴가였지만 그래도 범인을 잡고 싶어서.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택배가 많은 명절 연휴에 비슷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집 앞에 배송된 택배는 빨리 가져가고 고가의 물품은 무인 택배함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그제 저녁 부산에서 신호 위반 차량이 순찰차를 따돌리려고 9km를 난폭 운전으로 달아나다가 붙잡혔습니다. 순찰차가 시속 190km 속도로 맹렬하게 추격했는데도 쉽게 거리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로 바뀐 뒤 좌회전하는 SUV. 뒤따르던 순찰차가 신호 위반을 적발하고 멈추라고 요구하지만 차량은 속도를 높여 고속도로로 달아납니다. 여러 차량을 앞지르며 더 속도를 높여 달아나다 보니 뒤따르는 순찰차 속도가 시속 197km까지 올라갑니다. 시속 190km 이상 속도로 계속 달려도 거리는 좁혀지지 않습니다. 터널에서는 실선을 넘나들고 앞선 차량이 1, 2차로를 나란히 달리자 갓길로 앞지르는 등 난폭 운전을 이어갑니다. 도주극이 끝날 기미가 보인 건 9km가량을 달린 뒤 나들목으로 접어들면서부터입니다. 한 개 차로만 있는 곳에 앞선 차량이 보이자 속도를 줄였고 순찰차가 재빨리 앞지른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위협하거나 달아나려는 듯 움직임을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차량 때문에 옆이 막히고 나서야 경찰은 운전자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면허증 제시 요구를 하면서 왜 도주를 했냐고 물었을 때에 면허증 제시를 못하고 이제
무면허라고. 경찰은 무면허와 신호위반, 난폭 운전 혐의 등으로 해당 운전자를 조사 중인데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거로 파악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공연이나 경기의 안표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놨습니다. 처벌 수위를 최대 징역 3년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월드 투어를 앞두고 다음 달 한국 콘서트를 여는 그룹 세븐틴. 멤버십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선예매가 풀리자마자 빠르게 팔려나간 콘서트 표들은 국내 최대 표 양도 플랫폼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최대 19만 원대인 판매 정가를 뛰어넘은 30에서 40만 원대 표는 기본. 500, 600, 심지어 750만 원에 육박하는 VIP 좌석 입장권까지 등장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를 받은 지 하루 만에 서둘러 구체적인 안표 대응책을 낸 이유입니다. 정부는 우선 반복 작업을 자동화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안표만 처벌하는 현행법의 사각지대부터 메우기로 했습니다. 매크로를 썼든 안 썼든 웃돈을 얹어 표를 파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우회의 입장권을 사는 행위도 부정구매로 새로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도 높일 계획입니다. 현행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을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안표 수익을 몰수하는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연이나 스포츠 관련 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왔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연법 개정안을 좀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고요. 이와 함께 문체부는 경찰과 안표 단속 공조를 강화하고 공정한 예매 체계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림픽 전부터 갈등을 빚는 대한체육회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하자 체육회가 곧바로 맞불을 놨습니다. 체육회도 문체부의 여러 부당한 조치들이 이번 기회에 고쳐지길 원한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한 겁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역대급 성적을 냈던 파리올림픽 우수선수 시상식. 이번 대회 양궁 상관왕과 올림픽 통산 5개 금메달을 거머쥔 김우진, 그리고 마찬가지로 3관왕과 여자단체 10연패라는 위협을 달성한 임시연에게 최우수 선수상이 주어졌습니다. 다시 장면들을 보게 되다 보니까 또 그런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면서 그때의 감정들이 다시 북받쳐 오르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파리올림픽 잔치 분위기만이 아니라 문체부와 체육회 갈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예산의 직접 집행과 이기흥 체육회장 연임 봉쇄 시도에 나선 문체부가 먼저 체육회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를 하자 체육회도 바로 다음 날 문체부에 대해 감사 청구 방침을 밝히며 맞불을 놨습니다. 체육회는 문체부의 감사 청구를 적극 환영한다며 오히려 문체부의 부당한 행정 조치가 시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올림픽 전부터 증폭됐던 두 기관의 갈등이 결국 제3자인 감사원 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로 가기 위해서 이것을 객관적으로 제3기관에서 한번 조명을 해보자. 오는 24일 열릴 국회 청문회에서 문체부와 체육회가 다시 한번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YTN 이동훈입니다. 안세영 선수 폭로 이후 시작된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의 중간 결과 발표에 대해 배드민턴협회가 공식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배드민턴협회는 먼저 명확한 근거 없이 한 개인을 횡령과 배임으로 보는 건 명확한 명예훼손으로 반드시 법적 책임을 따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대표 후원과 관련해 선수들에게 마치 질 나쁜 용품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걸로 발표됐지만 후원사 제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받은 수입금으로 그동안 선수단 대회 파견과 훈련비에 사용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 임원이 별도의 후원 계약을 맺었다는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도 애초 용품 구매 금액의 30%를 추가로 후원받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해당 용품은 각 지역의 참여율 등을 토대로 배분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북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매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현지 지도하면서 핵물질 생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한 건 처음인데 일단 미국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란 분석이 나옵니다. 보도에 이종원 기자입니다. 비교적 최신 시설로 보이는 공간에 원심 분리기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북한이 처음으로 공개한 우라늄 농축 시설로 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 지도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시설 위치는 밝히지 않았지만 영변 핵시설이나 평양 인근 강선 단지로 추정됩니다. 김 위원장은 현장을 둘러본 뒤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며 전술 핵무기 제작에 필요한 핵물질 생산에 총력을 집중해달라고 독려했습니다. 핵탄 생산 및 현행 핵물질 생산 실태를 의뢰하시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늘리기 위한 전망 계획에 대한 중요 과업을 제시하셨습니다. 우라늄 농축시설은 핵탄두 제조에 사용되는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북한은 영변 원자로에서 소량으로 생산하는 플루토늄보다 은밀하게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우라늄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농축 우라늄의 경우에는 이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1년 365일 계속 이 원심 분리를 통해서 농축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가 대선을 앞둔 미국을 겨냥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7차 핵실험을 위한 준비 카드로 보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핵실험장이 있는 풍계리가 최근 큰 수혜를 입은 데다 중국과 러시아에도 큰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여러모로 지원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인데 핵실험을 할 경우에는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유엔 입지가 약화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중국 역시도 최근에 관계가 좀 소원한데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겠죠. 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를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어떠한 핵 위협이나 도발도 우리 정부와 군의 압도적이고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우라늄 농축시설 사진을 공개한 건 비핵화에 나설 생각이 없음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외신들은 분석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이 비핵화할 의도가 없으며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한 어떤 양보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한 연구원의 분석을 전했습니다. CNN은 엔킷 판다 카네기 평화재단 선임 연구원을 인용해 이번 사진 공개는 북한의 핵무기 대량 생산 계획이 진짜라는 믿음을 준다고 보도했고 BBC도 북한의 핵 개발을 되돌릴 수 없다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계속되는 공급에 전선에서도 고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연일 서방에 장거리 미사일 사용 허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제한 해제 쪽으로 기우는 듯한 모습이지만 그럴 경우 직접 참전으로 간주하겠다는 러시아의 경고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러시아 본토 공격으로 전황을 반전시키는가 했던 우크라이나가 다시 고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빼앗겼던 쿠르스크에 병력 4만 명을 모아 반격에 나섰고 동부 전선에서도 계속 진군하고 있습니다. 공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의 피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방의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한 러시아 본토 타격 허용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Також працюють, але працюють в нашому небі і проти наших людей. І Путіну не потрібні жодні дозволи, жодні погодження на далекобійність. 미국에서는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캐나다도 우크라이나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거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직접 대응 조치를 예고한 걸 비롯해 연일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НАТО станет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й стороной военных действий против ядерной державы. Думаю, не надо объяснять, какие это может иметь последствия.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을 암시한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마냥 허세로 치부할 수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미국은 일단 장거리 타격을 당장 허용하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But there's just no change to our policy right now with respect to that capability for all the reasons that
we said we weren't in support of it before. 일각에서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사정거리 250km에 이르는 영국의 장거리 미사일 스톰 섀도우가 대표적입니다. 반면 독일은 자국의 장거리 미사일 타우러스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지 않겠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지난 5월 쿠데타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3명을 포함한 37명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민주콩고 군사법원은 현지 시간 14일 쿠데타 미수사건 선고 공판에서 쿠데타를 주도했다가 사살된 망명 정치인 크리스티앙 말랑가의 아들 마르셀을 비롯한 피고인 37명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가운데 미국 외에 영국과 벨기에, 캐나다 국적자가 있으며 나머지 대부분은 민주콩고인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중부 시아파 무슬림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에서 무장 괴한의 총격으로 1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고 탈레반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슬람 국가 IS는 자신들이 벌인 일이라며 기관총을 사용해 시아파 주민들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내의 IS 동조자들은 지난 3년간 학교와 병원, 사원 등을 공격하며 탈레반 정권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챗 GPT 개발사 오픈AI가 언어와 수학 추론 능력을 크게 향상시킨 생성형 인공지능 AI 모델을 새로 선보였습니다. 암호문 수준의 잘못 쓰인 한국어도 번역할 정도로 인간 두뇌 같은 AI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12일 오픈AI가 언어와 수학 추론에 특화된 AI 모델 O1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스트로베리란 이름의 비밀 프로젝트로 개발해온 AI 모델입니다. O1의 언어 추론 능력을 소개하기 위해 한국인 개발자가 영상에 등장했습니다. I'm asking the model to translate this badly corrupted Korean sentence to English. 이어 화면에 등장한 암호문 같은 한국어 문장. 오타투성이라 한국인들도 바로 알아보기 힘든 문장을 15초쯤 걸려 영어로 완벽히 번역해냅니다. 한국어 체계를 이해할 정도로 인공지능의 약점인 언어 추론 능력이 개선된 겁니다. Can help seemingly unrelated questions like this, which is almost like a code cracking. So I hope this illustrates how reasoning can be a powerful tool for solving your problems. 특히 이번 모델은 수학과 과학 관련 추론에 특화됐다고 오픈AI 측은 밝혔습니다. 복잡한 코딩도 문장 몇 개로 요청하면 20여 초 뒤에 간단한 게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And the coding prompt is to write the code for a very simple video game called Squirrel Finder.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예선 시험에서 이전 모델 정답률이 13%인데 비해 이번엔 83%의 정답률을 기록했다고 오픈AI는 설명했습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 경영자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강조하며 대규모 투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대항마로 평가받는 구글과 다른 AI 스타트업도 최근 AI 모델의 추론 능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O1 출시로 인간 같은 범용 인공지능 개발을 둘러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신입니다. 경상북도가 중앙아시아 주요국들과 경제 교류를 확대하면서 시장 개척에 나섰습니다. 한류 문화를 타고 우리나라 화장품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고 농자재도 수출 효자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카자흐스탄 최대 규모 쇼핑몰에 한국 상품 전시관이 차려졌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고 만져보면서 꼼꼼히 물건을 고릅니다. 드라마나 음악 같은 한국 문화가 주목받으면서 화장품 같은 소비재 상품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한류 때문에 유명하고도 좋아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한류가 엄청 유명해요. 한류도 좋아하고 특히 BTS도 좋아하고. 한국, 경북 지역에 둥지를 튼 기업들이 중앙아시아 기업인을 직접 만나 우리 상품을 설명합니다. 사흘 남짓 짧은 기간이지만 27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5억 원에 이르는 수출 계약도 맺었습니다. Жители Казахстана очень надеемся, что корейская продукция зайдет на этот рынок Казахстана, потому что она очень сильно востребована. 지자체가 중앙아시아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한류 효과로 한국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쌓였고
우리가 가진 기술력이 통할 것으로 본 겁니다. 이를 발판으로 주요 광물 자원을 국내로 끌어오는 효과도 기대했습니다. 우리 생활 소비재에 농자재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많은 성과도 올렸습니다. 무역하는 분들이 한국에 찾아오겠다는 이야기도 많이 했고 심지어 공장을 마련해달라, 특히 화장품 공장을 마련해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또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지방정부와 직접 만나 교류 확대도 논의했습니다. 중앙아시아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한 경상북도. 첫걸음을 뗀 경제교류 협력이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과 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240만의) 피난민과 10만이 넘는 전쟁 고아를 낳게 한 6.25. 부모의 손길을 놓친 채 피난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던 어린 소녀들, 6.25의 처절했던 참상을 상기하게 했습니다. 그로부터 33년, 저 헤아릴 수 없는 벽고 속에 내 부모 형제는 지금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북한 적십자 대표단 중인 판문점의 군사분 개선을 넘어왔습니다. 이번 고향 방문에서 혈육을 만난 가족은 1000만 명 이산 가족 전체로 볼 때는 너무나 적은 숫자이며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남과 북의 정상이 화해와 협력, 나아가 통일의 이정표가 될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오는 8월 15일을 즈음해 흩어진 가족과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내 동생 맞아? 차창을 사이에 둔 아내와 아들과 딸의 모습들. 50년 동안 헤어지지만 하루도 당신은 잊은 적이 없어. 짧은 만남, 긴 아쉬움 속에서 이산 가족들은 트랩에 올랐습니다. 함선 침몰 원인을 규명할 수 없게 되자 우리와 연계시켜버리고. 아니 근데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그냥 포탄이 수십 발이 막 던져. 이후 이산 가족 상봉은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등의 이유로 열리지 않았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으로 다시 이산 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지만 그 이후 6년여째 중단됐다. 어머니, 내가 오래 사셔서 또 만나야 돼요. 올해는 추석 연휴가 길어서 일찍 고향을 방문하거나 놀러 가는 분들 계시죠. 고속도로 교통량도 더 많겠는데요. 특히 오늘은 오전 11시와 정오 사이가 가장 힘겨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귀성 방향 정체는 새벽 4시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됐고요. 경기권과 충청권 곳곳으로 정체가 길어집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정체가 30km대, 15번 서해안선 외곽 쪽도 20km대 정체인데요. 일부 노면은 비 때문에 젖어 있어서 안전운전에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서해안선 외곽 쪽은 비봉과 화성휴게소, 서해대교 중심으로 어렵고요. 오늘 송악과 당진 사이도 8km 구간 꽉 막힌 정체인데 당진 부근 1, 2차로 막고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적 여유 두고 나오셔야 될 것 같고요. 1번 경부선 부산 쪽은 동탄 분기점을 시작으로 안성까지 한 번에 20km대 정체입니다. 통과 시간 1시간 가까이 필요하고 천안에서 목천까지는 10km 구간 정체입니다. 35번 중부선 남이 쪽은 마장과 남이천 사이 통과가 가장 답답하고요. 충청권에서는 25번 논산 천안선 논산 방향 정체도 길어집니다. 벌써 30km 가까이 막히는데 특히 정안 나들목 앞두고 속도 떨어집니다. 한편 50번 영동선 강릉 쪽은 용인과 이천 일대로 6km씩 속도 내려갑니다. 전좌석 안전띠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부터 날씨가 좋지 못합니다. 중부지방에는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고향으로 향하는 분들은 빗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남부에 80mm 이상, 그 밖에 중부지방에도 많게는 4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경북지방에는 오후 한때에 요란한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3도, 부산은 26.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충청과 남부 곳곳으로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1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영동과 영남해 안,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요. 내륙은 더위 속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추석 당일에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